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몸이 변화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아시나요? 1979년에 진행된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연구는 실험 대상인 7, 80대 노인들에게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문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환경에서 그 시절 뉴스와 영화를 보게 하고 무거운 짐 나르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실험 참가자들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시력과 청력, 힘, 심지어 객관적인 외형마저도 훨씬 젊고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4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실험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노화가 단순한 신체 현상이 아닌 늙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신체 건강에 매우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혁신적인 심리 실험으로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반열에 오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의 책을 소개합니다. 질병과 나이에 대한 통념을 바꾼 거장의 45년 연구라는 부제를 가진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나의 몸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우선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앨런 랭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긍정심리학과 마음챙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했으며 1981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종신교수직에 임용됐다. 1979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적인 심리실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로 노화가 신체 증상이 아닌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라는 충격적 반전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심리학자로서 통제, 의사결정, 노화, 스트레스, 마음챙김, 건강을 주제로 다수의 책과 연구 논문 등을 쓰며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과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자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운동과 식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와 인식을 바꿔야 질병과 가속노화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생각, 노화와 질병으로 망가진 몸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생각,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의료진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하자 실제로 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버드에서 40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이 건강과 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앨런 랭어의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몸을 바꾼다. 질병과 노화의 문제에서 신체와 정신을 별개로 보는 관점이 만연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한계가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규칙과 위험에 의문을 품거나 어떤 자원도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정신과 마음의 합의를 이해할 때 우리의 통제력은 커지고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이 열린다. 심신이원론 대 심신일체론.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던 적이 있다면 정신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요하고 행복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고 믿었지만 플라톤과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신과 신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독립체로서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봤다.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심신이원론이라는 데카르트의 관점이 서양 의학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19세기에 들어 세균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 콜레라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더불어 탄저병의 원인을 밝혀내자 이원론의 관점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중 루이 파스테르가 광견병과 탄저병의 백신을 개발해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 생각했던 기존의 믿음과 달리 질병은 병균에 의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발견들로 인해 질병은 일방적 인과관계로 발병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 모델에서 질병은 병원균이 침입한 후 신체 시스템이 잘못되어 발생한다. 심리적 변수가 건강에 작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정신의 일과 신체의 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며 평행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질병은 온전히 생리적인 프로세스로서 치료법은 생리적인 수준에서 행해진다. 생각과 감정은 질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동양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초기 관점은 훨씬 전체론적이었다. 일찍이 서기 600년부터 인도의 문헌에는 정신상태와 건강의 강력한 관계가 등장하는데 증오와 폭력, 슬픔이 건강을 악화한다고 봤다. 역사가 2000년도 더 된 중국 전통의학도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통의학은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기를 돋아야 한다고 봤다. 이런 동양 초기의 관점에서 진화한 오늘날의 전체의학은 영양과 운동, 한방치료, 아로마 테라피, 그 외 보완 대체 요법으로 신체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의학적 모델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병의 생물 사회적 모델은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았다. 조지 엥겔이 발전시킨 이 모델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해 질병을 야기하며 이런 이유로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구자가 심리적 경험과 신체적 경험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줄지라도 분리된 개념이라는 이론인 심신이원론은 지속되고 있다. 내가 연구 논문을 제출할 때마다 건강에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리뷰어들을 보며 심신이원론이 존속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들은 내게 생각이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신체라는 물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내재된 가정은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원인이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화도 질병도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내 초기 연구 일부는 이후 심신의학이라고 알려진 개념의 발판이 되었다. 내가 진행한 요양원 연구에서는 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식물을 돌보는 환경이 조성될 때 18개월 후에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통제군에 비해 2배 높았다. 이와 흡사하게 심리학자인 리처드 슐츠와 바버라 허누선은 요양원 노인들에게 방문객을 언제 맞이할지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가 진행한 연구들에서도 요양원 노인들에게 기억력 훈련을 제공하자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장수 효과는 능동적 알아차리기 효과와 초월 명상을 비교한 우리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심리적 개입이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한 우리는 심신일체라는 개념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팔을 한번 생각해보자. 팔 전체 또는 손목, 팔꿈치, 윗팔, 팔뚝은 각각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팔의 한 부분을 움직이면 팔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움직이고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간다.
단순히 팔목만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라도 팔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실은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팔목이 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팔목은 팔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각은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은 이런 영향력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언젠가는 생길지 모른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가령 기쁨의 눈물 한 방울이 양파를 썰며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과 생화학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아이의 치아 성장선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릴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와 역경이 치아 에나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과학자 아샤 롤스의 연구는 면역 반응이 두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가 생쥐들에게 복부 염증을 유도하자 두뇌의 특정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과학자들이 해당 뉴런을 자극하자 복부에 같은 염증이 나타났다. 롤스 박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실제로 생리적 프로세스를 촉발하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항세균성 및 항종양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두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자 종양의 성장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핵심은 면역 반응이 두뇌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어떤 질병과 관련된 뉴런을 억제하면 그 질병의 증상도 완화된다. 어떤 변화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팔을 들면 팔을 들기 전과 비교해 두뇌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반려견을 생각하면 두뇌는 그 생각을 하기 전과 다른 상태가 된다. 의식이 집중될 때 생리작용이 비활성화되거나 생리작용이 활성화될 때 의식이 비활성화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생리가 하나, 즉 생각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가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거나 체중이 줄면 제 의식의 일부도 잃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여기서 논점은 심신의 합일이지 심신의 동일이 아니다. 팔다리를 잃거나 체중이 변했을 때 정신도 분명 영향을 받지만 1:1 대응은 아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제 마음이 계속해서 변한다면 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한다는 뜻인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 몸은 계속해서 재생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는 하비스트 데이라는 게 있다. 교수진 다수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짧은 강연을 진행하는 날이다. 내가 심신일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후 존경하는 동료 교수 한 명이 이렇게 물었다.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심신일체의 신경과학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두뇌 수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생각이 신체의 변화로 나타나기까지 어떤 일련의 사건이 벌어질까? 당연하게도 수백 년간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심신일체란 신경학적 변화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신에서 벌어진다. 물론 과학자들은 두뇌만 들여다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와 무관하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신체가 변화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그 후. 이 비약적인 개념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9년에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였다. 이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의 연구 목표는 노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믿도록 정신을 유도하면 신체에도 영향이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들이 집을 떠나 한 조용한 장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도록 했다. 이 공간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년 전의 삶과 똑같이 꾸몄다. 이들은 그 시대의 뉴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를 시청했고 주크박스로 애청곡을 들었으며 TV와 음악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현재형으로 말해야 했다. 통제 집단도 같은 건물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과거형으로 말했다.
그곳에 머물기 전 우리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지표를 측정했다. 새롭고 활력을 주는 환경에서 생활한 후 다시 측정하자 두 집단 모두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청력과 기억력, 악력도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집단이 다른 여러 기준에서 통제 집단을 앞섰다. 시력, 관절 유연성, 손을 쓰는 능력, IQ, 걸음걸이, 자세가 좋아졌고 관절염 증상은 완화되었다. 어느 연령대나 그렇지만 특히 노년층은 청력이나 시력 같은 경우 의료적 개입이 없으면 향상되기 어려운 만큼 대단히 놀라운 연구 결과였다. 좀 더 최근에는 박사후 연구원인 프란체스코 파그니니, 데버라 필립스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재현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지금이 1989년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참가자들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심신일체를 시험하는 후속 연구에서 우리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신호들을 살폈다. 유니폼을 생각해보자. 유니폼에는 나이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터에서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은연중에 상기하는 일이 없다. 정재우, 로라시와 나는 직급과 연봉 같은 조건을 통제한 연구를 통해 유니폼을 정기적으로 입는 직원들이 더욱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령과 관련된 신호와 이런 신호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예측이 실험 대상자의 수명에 유일한 이유로 작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생리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하기 위해 나는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내 학생이었던 엘리아 크럼과 함께 호텔 객실 청소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객실 청소부의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활동이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그 일을 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운동은 업무 전 또는 후에 하는 활동이란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업무를 운동으로 여길 때 신체에 다른 효과를 미칠지 알고자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고 실험 집단에는 헬스장 머신과 운동에 빗대어 그들의 일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침대를 정리하는 업무는 로잉머신 운동과 비슷하고 걸레질은 훌륭한 상반신 운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노동 강도나 노동 시간, 이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그 양은 한 달간의 실험 계획 동안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유일한 차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운동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마인드셋이 달라지자 실험 집단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은 체중이 줄었고 신체 질량 지수가 낮아졌으며 혈압이 떨어지고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도 낮아졌다. 객실 청소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의할 때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헬스장에 있는 여성 2명의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한 여성은 자전거 운동기구에 올라 있고 다른 여성은 그 옆에 서서 운동기구에 오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는 운동 중인 여성이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교류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자전거 운동의 효과를 그리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대로 옆에서 운동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오늘 하루를 헬스장에서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운동으로 얻는 효과를 얼마간 경험할 수 있다. 심신일체는 우리가 행하거나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건강에 관여한다는 관점이다. 농구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하는 팀이 이겨 신이 나는 것도,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종업원과 싸운 일도,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도 모두 우리 몸에 입력되고 매일 매순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삶 속 작은 변화들이 성실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버리는 법. 엘리아 크럼은 이 연구를 한 걸음 진전시켰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료인 옥타비아 자르트와 함께 성인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과 인구 통계학적 요소를 통제해 21년 넘는 기간에 걸친 자료를 분석했다. 설문 자료에는 응답자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 개인의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들이었다. 크럼과 자르트는 활동량을 인식하는 정도와 사망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이 활동적이지 않다고 인식한 이들은 스스로를 활동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보다 해당 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실제 운동량과는 무관했다. 다른 연구자들 또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마르케트 대학교의 아비올라 켈러와 동료들은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인식이 실제 스트레스보다 더욱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일찍 사망할 공산이 컸다.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을 했지만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들과 그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 간 수명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1년차일 때 나는 다른 학생들과 심리학과 교수 다수가 소속된 연구실 몇 곳을 둘러본 일이 있었다. 그중 한 연구실에서 미각을 연구하던 교수는 다량의 설탕이 함유된 식품에서 산미가 느껴지게 하는 물질과 신맛이 나는 식품을 달게 느껴지게 하는 물질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우리는 달콤할 것이라 예상한 음식을 먹고는 시큼함에 움찔하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 일 이후 거짓으로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단맛이라는 인식에 반응할지 아니면 실제로 내 몸이 섭취한 성분에 반응할지 궁금해졌다. 내가 설탕을 섭취하지 않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질까? 심신일체론에서는 인식이 사실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본다. 아직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인식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테스트 중 하나는 담배를 많이 태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흡연이 암이나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야기한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비만이 생명을 위협한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비교한 연구일 것이다. 병에 걸릴 것이라는 믿음이 병을 부른다면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행동을 하는 그 행위가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습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믿음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수면, 즉 수면 시간은 측정이 가능한 행위다. 수면 패턴을 우리가 달리 인식하는 정도 또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는 하버드 의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면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의 개입은 단순했다. 침대맡의 시계를 조작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수면 시간과 실제 수면 시간을 달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8시간 잔 것처럼 시계를 조작하자 참가자들은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사실을 알 때보다 청각운동 반응 검사에서 반응 시간이 더욱 빨랐다. 반대로 8시간 동안 잤지만 5시간만 잤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8시간을 자고 그 사실을 알 때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실제 수면 시간만이 아니라 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인식은 두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각성과 이완이라는 더욱 객관적인 척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EEG, 뇌전도 모자를 씌어 신경 활동으로 나타나는 파형인 뇌파를 기록했다. 각성일 때 두뇌 활동은 알파파라고 하는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연구에서 이 알파파는 참가자들의 실제 수면 시간보다는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수면 시간에 더욱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령 참가자들이 수면 시간이 짧다고 생각한 경우 이들의 두뇌는 각성도가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여러 물리적인 측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즉 수면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는 수면이 부족할 때처럼 두뇌가 기능했다. 심신일체의 관점에서 피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내 져서 늙는다는 착각에서 나는 피로란 생물학적인 신체 한계가 아니라 정신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신적 에너지와 신체적 에너지가 서로 다른 프로세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로를 느낄지 아닐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위의 저서에서 나는 당시 진행했던 비공식 연구 2건을 소개했다. 하나는 학생들 2집단에 팔 벌려 뛰기 100회 또는 200회를 시키고 언제쯤 피로를 느끼는지 조사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100회를 한 집단과 200회를 한 집단 모두 정해진 횟수의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서 피로를 느꼈다고 보고했다. 즉 첫 번째 집단은 65에서 70회 사이에 피로를 느꼈지만 두 번째 집단은 130에서 140회를 할 때쯤에야 피로를 느낀 것이다. 또 다른 실험은 오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한 번에 타이핑하는 작업을 사람들에게 시킨 것이었다. 한 페이지를 작업하는 집단은 주어진 분량의 3분의 2쯤에 가장 많은 오류가 나왔다. 첫 번째 집단의 2배가 많은 분량을 작업한 두 번째 집단도 주어진 분량의 3분의 2 지점이 되어서야 오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는 일에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구조를 세운다. 과거 보스턴에서 뉴 헤이븐까지 운전해 다녔을 당시 나는 절반 지점인 매사추세츠주의 사우스 브리치에 가까워지면 초조함을 느끼곤 했다. 한편 그보다 2배나 먼 거리였던 뉴욕까지 차로 다녔을 때는 코네티컷주의 하트퍼드에 가까워지면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이곳은 뉴욕까지 가는 길의 절반 지점이자 사우스 브리지를 한참 지난 곳이었다.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과 나는 최근 피로란 정신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정식으로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장거리 운전에서 느끼는 피로도를 평가했다. 두 번째 연구는 지루한 계산을 할 때 경험하는 피로도를 살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몸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가설을 시험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내가 운전할 때 느꼈던 바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자기 보고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실제 운전 시간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목적지까지 약 50% 도달한 지점에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해 75% 지점에서 피로를 가장 심하게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의식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측이 피로를 결정한다. 어떤 일을 완료하기까지 3분의 1 지점이든 절반이든 3분의 2 지점이든 언제 피로를 느낄 것이라 생각하는지는 시간이나 능력과 무관하다. 핵심은 같다. 피로는 신체적 한계가 아니라 정신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신일체화 피로가 마음에 달렸다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에서 엘리아 크럼과 동료들은 참가자들이 피로를 쉽게 느끼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유전자 테스트로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개인의 기준치를 확인하기 위해 피로를 느낄 때까지 트레드밀 위에서 달렸다. 그런 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절반에게는 피로 유전자가 있다고 알렸고 나머지 절반에는 해당 유전자가 없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참가자 일부는 해당 유전자의 유무를 정확하게 전달받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유전자가 없음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일주일 후 다시 트레드밀 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유전자와 무관하게 믿음이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안 좋은 유전자가 있다고 믿은 참가자들은 지구력과 폐활량이 떨어졌고 이산화탄소 제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징후인 대사 전환율에 변화가 있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작과 중간, 끝을 명확하게 나누는 데는 이점이 있다. 이런 구조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이런 구조는 영향을 쉽게 받는 듯하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시점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시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즐거워지는 이유. 정신과 신체가 하나라면 마음을 달리하는 것으로 몸을 바꿀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몸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마음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운동과 같은 활동과 질병처럼 신체적 변화에 심리가 대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심리적인 영향력은 미시적으로도 발휘될 수 있다. 체화된 인지 연구로 심신일체를 보여준 사례는 예일대학교 존 바그의 심리학 연구실에서 탄생했다. 존 바그와 로런스 윌리엄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연구 하나를 진행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뜨거운 커피 또는 차가운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있어야 했다. 이후 이들에게 한 사람의 묘사가 담긴 설문지를 제공했다. 조금 전에 뜨거운 커피를 쥐고 있었던 참가자들은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들보다 설문지 속 인물을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심리학자 한스 이저맨과 귄 세미는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을 때보다 따뜻한 음료를 쥐고 있었을 때 상대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할 때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인 나오미 아이젠버거는 체온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타인과 연결된 기분을 더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보다 좀 더 흥미로운 연구는 사회적 거부에 관한 그녀의 연구다. 가상으로 공을 주고받는 경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사회적 거부를 경험할 때 전대상 피질에 나타나는 두뇌 패턴이 신체적 고통과 같다는 점을 발견했다. 신체적 고통 패턴과 심리적 패턴이 두뇌 속 같은 영역에 나타난다면 이는 심리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험 중 하나는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프리츠 슈트라크와 자비네 스테퍼, 그린즈 버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레너드 마틴이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연구의 목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참가자들에게 연필을 입술이나 치아로 물고 있게 했다. 전자는 얼굴을 찡그릴 때와 같은 근육을 자극하는 한편 후자는 미소를 지을 때 쓰는 근육을 자극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만화를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려야 했던 참가자들은 미소를 지어야 했던 참가자들에 비해 만화를 보고 재밌다고 느끼는 정도가 덜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 연구를 설명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야기의 반은 연필을 치아 사이에 낀 채로 나머지 반은 연필을 입술에 문 채로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물론 이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체에 변화를 주면 동시에 정신도 변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먹는 것을 상상하면 배가 부를까? 대학생 때 정신물리학 수업 때문에 읽었던 기사 하나가 내게 오랜 영향을 미쳤다. 메리 치브스 웨스트 퍼키라는 미국의 초기 심리학자가 1910년에 작성한 글이었다. 실제 경험과 상상 경험에 대해 생각했던 퍼키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녀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화면을 보며 바나나나 토마토 등 다양한 사물을 상상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참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지가 가령 바나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중에 참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들은 자신이 그 이미지를 상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던 나는 우리의 믿음이 인지에 항상 영향을 주는 만큼 두뇌가 실제와 상상 두 가지를 구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대상을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며 다른 두 가지라고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실제와 상상 경험이 같은 효과를 지닌다면 우리에게 온갖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10대 초반일 때 나는 토요일마다 친구 루이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날 하루 동안 뭘 하며 놀지 정하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몇 살 많았던 루이스의 몫이었다. 나는 불만 없이 따랐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었다. 루이스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체중을 조절해야 했던 나는 바나나 스플릿이나 핫퍼지 썬디를 먹는 루이스의 곁을 지키기만 했다. 그릇에서 한 스푼 가득 든 아이스크림이 루이스의 입으로 향할 때마다 나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상상을 했다. 재밌게도 가게를 나올 쯤이면 우리 둘 다 포만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캐리 모어 웨지와 동료들이 참가자들에게 치즈를 먹는 상상을 하게 한 연구가 우연히 떠올랐다. 어떤 참가자들은 치즈를 먹는 상상을 더 많이 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상상하는 횟수가 그보다 적었다. 상상을 많이 한 참가자들은 실제로 치즈가 등장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보다 섭취량이 적었다. 상상 속 섭취로 배가 불렀던 탓이었다. 실험은 아니지만 상상 섭취의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아마도 하버드 동료였던 르노어 와이츠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달리아 오퍼의 저서일 것이다.
와이츠먼과 오퍼는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유대인들의 회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제 수용소에서 지낸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시달린 극심한 허기에 대해 글을 썼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대대적인 굶주림을 경험했고 고통받았지만 여성들이 굶주림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온종일 강제 노동을 한 후 밤이 되면 이들은 머무는 방에 모여 음식에 대해, 특히 유대인 명절에 먹는 음식과 결혼식 및 바르미츠바 행사 때 준비하는 정성어린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유대교 안식일 때 먹는 빵인 할라와 같이 널리 알려진 유대인 음식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도 했으며 여러 호화스러운 디저트를 두고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한 여성은 아우슈비츠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때는 특히 팔라친타, 헝가리의 크레페 디저트를 포함해 수많은 디저트의 요리법을 외울 정도였죠. 라고 전했다. 와이츠먼과 오퍼는 여성들은 이런 특별한 음식의 맛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적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음식을 생각할 때 배가 더 고파지는 것이라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음식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의 삶을 떠올리는 것이 잠시뿐일지라도 자신이 처한 가혹한 환경과 수용소에서 경험한 굴욕을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행복한 식사에 대한 기억 덕분에 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요리를 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와이츠먼과 오퍼는 실제로 수용소에서 굶주림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신중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몇몇 수용소에서 여성들이 여러 요리책을 썼고 이런 요리책들은 음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요리법을 공유했던 일이 이들의 생존을 돕고 미래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상상훈련으로 몸을 단련하기. 상상훈련에 관해 비노트 랑가 나상과 동료들이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보자. 이들은 3개월간 머릿속으로 손가락 하나를 운동하거나 팔꿈치 굽힌금을 운동한 참가자들을 두 통제 집단과 비교했다. 통제 집단 중 하나는 실제로 해당 운동을 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집단은 실제로도 머릿속으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실제 운동을 한 집단은 손가락 힘이 53% 상승했고 상상훈련을 한 집단은 35% 상승했다. 상상훈련을 실제로 얼마나 했을지 파악할 방법은 없으며 아마도 이 지점에서 상상훈련과 실제 훈련의 성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결과는 여전히 놀랍다. 상상훈련의 효과는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한 예로 어떤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행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심상만으로 이루어진 둔부 운동 프로그램이 실제 운동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둔부 근력은 각각 23.7%와 28.3%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였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그룹은 근력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다. 우리 연구소 연구원인 프란체스코 파그니니는 여성 배구 선수들에게 5분간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아무런 관련 없는 영상을 본 통제 집단보다 점프 높이가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심신일체라는 개념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를 보였다.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열흘 내내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손을 촬영한 2분짜리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의식을 기울여 피아노를 치는 상상을 하거나 의식을 기울여 피아노 연주의 여러 요소를 인식하거나 단순히 연주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시청 전후에 관절염 증상의 자기 보고와 손의 힘, 손을 쓰는 능력, 유연성을 생리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휴식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의식을 기울인 상상 연주와 청취는 모든 통증에 대한 자기 보고와 손을 쓰는 능력 및 손목과 손가락 유연성을 생리적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효과를 보였다. 우리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 심신일체 이론은 여러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성형수술에 관한 것이다. 주름 제거 수술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본인은 더 젊어졌다고 믿을까? 변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신일체라는 개념만 작용한 것은 아닐 터다. 젊어졌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방암은 남성이 아니라 주로 여성들과 관련된 질병이다. 만약 여성이 스스로 남성의 육체를 지녔다고 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이 유방에 생긴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을까? 보기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 남성들은 일반적인 여성 인구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도 이미 있다.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호르몬 대체요법인 유방암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연구 결과가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 사안에서 심신일체 가설에 대응하는 다른 설명으로는 자신이 여성의 몸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대다수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유방암을 방지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남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이유에 심신일체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를 사례로 들었다. 누군가를 해고하는 일은 보통 남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하므로 남성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여성과 남성들이 누군가를 해고하는 신용을 할 때 이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따라서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유방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 내게는 이 모든 연구가 심신일체를 이해하면 수많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약보다 강한 플라세보. 플라세보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설탕 알약이든 식염수 주사든 유약수술이든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 어빈커 씨가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와 더불어 자신이 카페인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신경 과민 증상을 보였다. 또한 우리는 치료법이 고생스러울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알약보다 주사가, 주사보다 유약수술이 효과가 높다. 유약수술에 관련한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다. 1959년 심장외과 의사인 레너드 코브는 흉통을 줄이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는 수술인 내유동맥 결찰술을 받은 환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유약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측 모두 즉각 흉통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했고 양측 모두 통증 완화 효과는 최소 3개월간 지속되었다. 효과 면에서 유약 수술이 전통적인 수술과 다름없는지를 시험하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한 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두개골내 태아신경세포 이식의 효력을 살폈다. 위약수술 집단에 속한 환자들 역시 마취한 뒤 이들이 진짜 수술을 받았다고 믿도록 외과의사가 머리에 구멍을 뚫었지만 실제로 신경세포를 이식하진 않았다. 효과는 실제 수술과 같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절개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수술은 진행되지 않은 위약수술과 실제 무릎 수술을 비교했다. 관절경 수술은 위약 수술과 비교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환자들을 2년간 지켜보며 통증은 어떤지, 잘 걸을 수 있는지를 살핀 결과였다. 이런 위약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저침습적 플라세보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셀 수 없이 많다. 한 연구에서는 피부에 생긴 사마귀에 밝은 색을 칠한 뒤 색이 지워지면 사마귀도 사라질 거라고 환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정말로 색과 함께 사마귀도 사라졌다. 또한 천식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면 기도가 넓어질 거라고 설명하고 흡입하게 하자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천식 흡입기에는 활성 약물이 들어있지 않았다.
사랑니 발치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가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진짜 초음파 검사를 한 사람들만큼 환자들의 증상이 완화되었다. 플라세보 치료를 받은 대장염 환자의 52%가 증상 완화를 보고했고, 이중 환자의 50%는 S상 결자경 검사상에도 염증이 생긴 장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행동경제학자 댄에리얼과 동료들은 우리가 약값을 많이 지불할수록 약효 또한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똑같은 약을 다른 가격에 복용했을 때 건강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치료 비용에 따라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놀라운 개선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굳이 약을 섭취하는 것일까? 아마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약과 의료적 치료에 의존하게 되었고 스스로가 나을 기회를 주지 못한 게 이유일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감기 증상의 변화와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약물 및 약의 효과를 기록하도록 주문했다. 그 결과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정가를 주고 감기약을 구매한 학생들이 가장 빨리 나았다. 이 연구진은 또 다른 연구에서 더 비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학생들이 피로를 덜 느끼고 인지력을 활용한 에너그램 과제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윤리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나는 더 건강한 삶에 대한 답이 더 높은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 결과들이 중요한 지점은 우리의 믿음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섭취하는 알약의 색깔에도 나름의 기대를 품는다. 연구를 통해 노란색 알약이 우울증에 가장 효과가 좋고 초록색 알약은 불안에 좋으며 흰색 알약은 락토스만 함유되어 있다 해도 궤양에 좋고 빨간 알약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좋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한 말이 플라세보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의 힘은 그 말이 지극히 단순한 덕분에 삼키기 수월한 알약처럼 타인이 쉽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플라세보가 신체적 반응을 좌우하듯 말이 행동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주 초창기에 진행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길게 형성된 줄의 제일 앞사람에게 다가가 제록스 기계를 사용해도 될까요? 또는 제록스 기계를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라고 물었다. 여기서 복사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을 말한 사람에게 자신보다 먼저 복사기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수학과 교수 앨런 소칼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말의 힘을 시험했다. 그는 한 학술지에 양자 중력은 사회적 및 언어적 구성체라는 내용의 터무니없는 논문을 투고했다. 대체로 양자 중력 같은 단어들이 지닌 무게감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칼의 논문 역시 출판 허가를 받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두고 그는 첫째,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편집자들의 이념적 고정관념에 힘을 실어주는 난센스로 듬뿍 버무려진 덕분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알약과 언어에 강한 기대감을 품는다. 마치 폴 사이먼의 가사처럼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다. 두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법. 제약회사들은 약을 출시하려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해당 약물이 플라세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연구로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플라세보가 이 약만큼 심지어 그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연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 깨우쳐야 할 점은 특정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플라세보가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약물은 보통 부작용이 있지만 플라세보는 대체로 부작용이 없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플라세보가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고 생각한다.
약물의 부작용을 예상한 연구 참가자가 기대와 달리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자신이 플라세보 집단에 속했다고 짐작하고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약물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이 부작용을 경험한다면 이들은 자신이 진짜 약물을 받는 집단에 있다고 결론짓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작용이 클수록 자신이 약물 집단에 속했다는 믿음 또한 커진다. 따라서 약물이 플라세보를 능가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개인의 믿음이 작용했을 수 있다. 2009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는 오렌지만한 크기의 악성 종양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가슴, 복부에 생긴 남성 환자의 사례가 등장한다. 주치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2주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환자에게 새로운 실험약이 투여되었고 종양들이 사라졌다. 이후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 약물이 효과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자 종양들이 재발했다. 다시 환자에게 약을 하나 처방하며 2배로 강력하다고 설명하자 이후 종양들이 다시 한번 사라졌다. 이것은 사실 플라세보였다. 2달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던 환자는 이 약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며칠 후 사망했다. 참가자들이 증상의 가변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조성된 환경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약을 먹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다 보면 기분 변화의 미묘한 차이도 인식하게 된다. 증상이란 그 양상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호전되는 순간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약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항우울제 연구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데 즉 플라세보 연구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 효과를 크게 느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개선을 기대하자 증상이 개선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라세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약물의 효과 또한 커진다는 증거도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람들 다수는 플라세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자주 한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 중에는 신경과학을 굳게 믿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의 논리는 두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효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두뇌는 플라세보에도 실제 약물과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의사이자 작가인 제롬 그루프먼은 이렇게 적었다. 뇌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될수록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토어 웨이저와 동료들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플라세보를 섭취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연구진은 플라세보 진통제가 두뇌 속 통증에 민감한 영역의 두뇌 활동을 감소시켰고 통증을 예측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정한 유전적 소인으로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플라세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의식과 하나 된 몸에서는 어디에서든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뇌의 여러 영역에서 플라세보 효과의 증거를 찾는 연구자들이 마음이 두뇌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근거를 찾아낼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병이 저절로 나았다? 어머니의 암투병 과정을 보며 나는 수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다. 어머니의 팔알의 종양이 발견되자 의료진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종양의 원발 부위가 유방이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생체 검사 일정을 잡았다. 나는 유방이 원발 부위라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진에게 물었다. 의료진은 근치 유방 절제술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만약 유방이 원발 부위가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묻자 그들은 근치 유방 절제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느 쪽이든 근치 유방 절제술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어머니에게 생체 검사를 또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당시 아직 어렸던 나는 그 상황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의료진에게 귀찮은 질문만 해댔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얼마간 집에서 지냈지만 이후 진행한 CT에서 종양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스스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어머니의 삶에 통제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너무 안쓰러워하거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병문안을 못 오게 막았다. 나는 암을 회복한 사람들의 놀라운 사연을 어머니에게 들려주었고 그중 한 명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들렀을 때는 어머니를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어머니를 만난 이 여성은 의사에게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의사의 말을 믿은 그녀는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다. 18개월 후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삶을 즐길 경제력은 없었다. 어머니는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을 당시 구역감에 시달렸고 머리카락이 빠졌지만 정작 치료 효과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이어진 정밀검사에서 암이 췌장으로 전이된 것을 확인했다.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몇 달도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다 암이 사라졌다. 스캔상 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다. 저절로 나은 것이다. 비교 집단 없이 표본이 하나뿐인 경우라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없다. 다만 그 일 이후로 자연관해, 자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자연관해, 자연치료는 실제로 있는 일이며 의료계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훌륭한 답변이 없는 처지다. 그러니 자연관해가 나타나면 이제 환자는 암이 없는 상태고 암 환자라는 이름표를 벗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물론 요즘 의사들은 자연관해가 나타난 뒤 암이 다시 생길 겁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연관해가 나타난 환자들이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를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구적으로 치유된 환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기에 대부분 자연관해는 결국 실패한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관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순간이다. 이 멋진 소식을 마음에 담아 환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의사들을 교육할 방법이야 많을 것이다. 그저 기적이라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며 다음 검진 일자를 잡는 의사의 행동은 기뻐야 할 분위기에 무심하고도 비관적인 암문을 들이운다. 만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정신력에 대해 일깨워주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 어떨까?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암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자연적이고 영구적인 관해가 실제로 있는 현상이라고 말해준다면? 이 정도면 병이 완전히 나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보통의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준다면? 의료적 개입 없이 치유가 진행되는 상황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분명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자연관해 현상은 심신일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으로 확신한다면 그에 따라 신체에도 분명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두려운 질병을 진단받고 나면 마음이 몸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진다. 과학은 자연관해 현상을 무시할 때가 많은데 이는 통계적인 평균을 구하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조지타운 의과대학교의 교수이자 의학 박사 제임스 고든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좋은 과학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과학이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해도 이런 기적들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이례적인 현상으로 필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자연관해가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희귀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자신이 질병에 걸렸어도 걸린 줄 모르고 자연관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방법은 없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주치의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알리지 않았을 것이고 공식적인 의학 통계의 수치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칼턴 대학교의 게리 샬리 박사와 캘거리 대학교의 핸드리커스 스탠 박사는 자연관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 현상을 설명할 데이터는 거의 없지만 생존자들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 패턴과 일화적 증거가 자연관의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자 켈리앤 터너는 11개국의 암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더 긍정적이고 타인을 잘 신뢰하며 영적이고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런 특징이 생존 후의 반응인지 아니면 생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연구자들도 암 생존자 다수가 자신의 몸을 치유해줄 신을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의 생각이 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의 암이 사라진 일이 있었던 1978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하다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어쩌면 심리학이 자연관해라는 수수께끼의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시간과 연구가 알려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믿음 때문에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의 건강이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주는 단점은 아주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말이다. 내 생각이 옳다면,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정신이 몸에 큰 통제력을 미친다면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그리 되었다는 의미일까? 물론 아니다. 우리가 태어난 문화에서 정신과 몸은 별개의 독립체라고 줄곧 가르침을 받은 이상 이 둘이 서로 다르다고 믿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 연구소와 다른 연구소에서 진행한 심신일체 연구 결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마음과 하나 된 몸을 만드는 법을 배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이 연구 결과들을 유리하게 활용해 더 젊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 아웃라이어의 역습.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에서는 면역과 감기 증상 및 면역 기능에서의 노세보 효과를 주제로 한다. 노세보는 플라세보의 반대 개념으로 위약 치료 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아도 개인의 생각만으로도 감기에 걸릴지 확인하고 싶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감기에 걸렸다고 믿는다면 감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노세보 마인드셋을 설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개입을 활용했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해달라고 했고 이후 이들에게 감기 초기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자기 유도와 마인드셋 유도 두 가지 모두 감기 증상을 키웠고 연구 세션이 끝날 즈음 실제로 감기에 걸릴 확률 또한 높였다. 우리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맞서 싸우고 점막을 보호하는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실험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연구자들이 이들의 침을 채취해 면역 글로불린 IgA의 샘플을 수집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IgA 수치가 증가하므로 개입을 통해 감기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해당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신 증상, 비염 증상, 인후염 증상, 흉부 증상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증상을 평가하는 감기 설문지로 증상을 측정했다. 참가자 절반에게는 감기에 걸린처럼 행동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들은 휴지와 치킨 스프, 바셀린과 같이 감기와 관련된 자극에 둘러싸여 감기 증상을 상상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영상도 시청했다. 실험 집단이 된 비교 집단은 같은 설문지를 받았지만 뜨개질이라는 중립적인 영상을 시청했다. 6일 후 두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모두 연락해 감기에 걸렸느냐고 물었다. 감기에 걸렸다는 생각이 유도된 참가자들은 38%가 실제로 감기에 걸렸고 비교 집단은 겨우 5%만이 감기에 걸렸다. 감기 진단을 듣는 것은 설사 그 진단이 우리가 의사라고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감기에 걸린 상황을 능동적으로 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믿음을 잃고 감기에 걸렸다고 말하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프로세스를 발휘할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후자였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감기에 걸린 상황을 상상했을 때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훨씬 많이 일어났다. 즉, 능동적 상상은 외부 정보의 수동적 수용보다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다. 다만 시간이 흐르자 그 효과의 양상이 달라졌다. 수동적 환경에 놓인 참가자들은 일주일 후에 감기에 걸렸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더 컸다. 어쩌면 상상은 더 빠르게 작용하지만 더 빠르게 효과가 사라지는 한편 감기 진단을 받을 때는 해당 정보가 며칠 동안 두뇌 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신뢰성을 쌓아나가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이 초기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중 장치를 설정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감기가 걸렸다는 상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고 이후에는 의사에게서 실제로 감기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집단은 스스로 감기에 걸렸다는 자기 보고가 가장 많았다. 즉 자신이 감기에 걸렸다고 가장 확신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감기에 걸렸을까? 해당 참가자들의 IgA가 상승한 것을 보면 몸이 실제로 감기를 물리치러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기에 감기에 걸렸다고 봐야 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감기가 반드시 아무 근거도 없이 발생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두 연구 상황 모두에서 잠복 바이러스가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참가자들의 생각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한 것이라면 생각으로 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것 또한 가능하리라는 것도 비현실적인 상상은 아니다. 의학학자가 이런 결과들을 접한다면 당연히 놀라워하거나 의심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정리된 논문을 검토한 의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한 검토자는 우리가 이미 당뇨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므로 해당 논문은 독창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제 다들 심신일체를 믿고 있고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다. 의사들은 바이러스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도 바이러스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조였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일 것이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제약업계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말처럼 모든 연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세 번째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한다. 우리의 논문을 승인한 학술지 에디터는 아직 세 번째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안타깝게도 심신이원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대다수 질병을 향한 가장 보편적인 믿음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연구소와 다른 심리학자들의 연구실에서는 이런 시각의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기조차도 생각에서 빚어진 산물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챙김 연구는 건강과 웰빙을 제한하는 여러 근거 없는 한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름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극복하고 비관적인 기대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플라세보 힘을 인정한다면 건강과 웰빙 모두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껏 나와 다른 학자들이 진행한 연구만으로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무의식적인 제약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 불가능은 없다. 약 30년 전 한 친구의 영향으로 홍채학자를 찾아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의학인 홍채학은 홍채의 특징을 통해 건강의 여러 측면을 판단한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홍채학이란 것이 존재하는 줄 몰랐던 나는 홍채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홍채학자는 내 홍채의 사진을 찍은 뒤 쓸개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 전주에 위가 계속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었다. 의사는 내게 담석이 있다고 진단한 뒤 스프와 젤라틴, 일주일간의 휴식을 처방했다. 나는 홍채학자가 내 눈을 찍은 사진만 보고도 병을 알아맞혀서 깜짝 놀랐다.
지금껏 이 책을 통해 내가 전한 이야기들을 미뤄본다면 이제는 내가 그날의 일을 그리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몸 어느 곳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다만 아직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할 도구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통찰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강력한 마인드셋은 대단히 단순한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는다. 하버드 대학교에 몸담을 당시 댄 시먼스와 크리스 차브리스가 진행한 연구로 이제는 널리 알려진 고릴라 연구가 좋은 사례다. 해당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영상을 시청했는데 농구 경기 중 고릴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코트에 등장했다. 놀랍게도 영상을 본 참가자 대다수가 고릴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버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댄이 이 영상을 보여준 후 우리는 누가 고릴라를 발견할 수 있을지 예비 연구를 진행했다. 한 집단에는 마음챙김을 행하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 농구 경기 영상 한 편을 시청할 겁니다. 농구 경기는 전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농구니까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경기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동안 해당 농구 경기가 다른 경기와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집단은 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영상만 시청했다. 마음챙김에 관한 설명을 들은 참가자 대다수가 영상 속 고릴라를 발견했다. 댄과 크리스의 연구는 내가 소개했던 실험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한 연구였다. 우리가 익숙한 문장에 중복된 단어가 삽입된 인덱스 카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대다수가 중복 단어를 보지 못했다. 돈이라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카드의 단어가 몇 개인지 물었을 때조차 사람들은 같은 단어가 2번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조금 전에 명상을 마친 사람들은 중복된 단어를 발견했고 마음챙김을 행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현상은 과학에도 존재한다. 뉴욕대학교 전산의학연구소의 이타이 야나이와 독일 하이네 대학교의 전산세포생물학 연구소 소장인 마르틴 레처는 참가자들이 강력한 가설을 품고 있을 때면 그에 반하는 사실이 눈앞에 훤히 보여도 놓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찾고자 하는 것만 찾고 눈앞에 다른 것들은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786명의 체질량 지수와 이들이 하루에 걷는 걸음수를 주제로 한 연구에 참여한다고 생각한 참가자들에게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의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해 그래프를 그렸는데 완성된 그래프는 고릴라 모양이었다. 한 가지 가정에만 집중한 채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고릴라 이미지를 잘 보지 못했다. 우리의 예측이 강렬할수록 우리의 눈은 가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확인할 때 마음챙김을 행하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져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때로는 마인드셋이 우리의 눈을 가려 보이는 것도 볼 수 없게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심리학자인 댄 웨그너는 어떤 대상을 가령 흰곰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대상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현상은 흰곰 효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흰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나는 학생들과 함께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한 집단에는 흰곰 한 마리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는 4종류의 흰곰을 마른 곰, 살집이 있는 곰, 나이 든 곰, 어린 곰을 보여준 후 이런 주문을 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집단 사람들은 어떤 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터였다. 곰을 두고 선택권이 생긴 이들은 마음챙김을 행했다. 그리고 첫 번째 집단은 우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어려워했다. 이런 결과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지점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여지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 암은 불치병이라거나 당뇨는 관리할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생각을 달리하는 편이 우리에게 더욱 이로울 것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생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틀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엘렌 랭어의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읽어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